살인 무기다. 사람 목숨 하나쯤 우습게 죽이는 무기다. 살인 무기다. 그 끔찍한 펜대를 이제 멈춰. 그 끔찍한 카메라를 이제 멈춰. 양심이라는 게 있다면 카메라를 돌려 너희들을 향하게 해. 그 앵글에 붙은 수없이 많은 죽음을 세어봐. 도무지 죄책감이 들지 않는다면 너희는 바로 짐승. 그렇다면 우리들이 너희들의 펜대를 꺾어주지. 카메라를 부숴주마. 왜곡하고 부풀리고 비틀어대는 펜대를 멈춰. 찔러대고 쏘아대고 목줄라 죽이는 카메라를 멈춰. 왜곡하고 부풀리고 비틀어대는 펜대를 멈춰. 찔러대고 쏘아대고 목줄라 죽이는 카메라를 멈춰. 그 끔찍한 카메라를 이제 멈춰. 양심이라는 게 있다면 카메라를 돌려 너희들을 향하게 해. 그 앵글에 붙은 수없이 많은 죽음을 세어봐. 도무지 죄책감이 들지 않는다면 너희는 바로 짐승. 그렇다면 우리들이 너희들의 펜대를 꺾어주지. 카메라를 부숴주마. 부풀리고 비틀어대는 펜대를 멈춰. 찔러대고 쏘아대고 목줄라 죽이는 카메라를 멈춰. 왜곡하고 부풀리고 비틀어대는 펜대를 멈춰. 찔러대고 쏘아대고 목줄라 죽이는 카메라를 멈춰. 업무 언한 라이브 이필재입니다. 전국 비상식회의 회원 여러분, 그리고 촛불행동TV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일부 톡쇼에 이런 주제로 대화를 나눠보겠습니다. 이태원 참사 왜곡하고 지운 포털. 본래 그 포털을 다루면서 이런 제목을 골랐었습니다. 뉴스가 포털을 만났을 때, 오래된 할리우드 영화 그 해리가 셀리를 만났을 때 그 패러디 제목이었는데요. 오늘의 패널인 이제 곧 소개를 하겠습니다만 최선희 교수님께서 좀 포커싱하자. 그래서 이태원 참사 쪽에 한번 초점을 맞춰볼까 합니다. 자, 오늘 나오신 패널 여러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제 옆에 최선영 연세대 커뮤니케이션 대학원 개건 교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늘 고정 패널이죠. 김성재 민들 에디터 나오셨습니다. 네,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김성재입니다. 네. 예. 최 교수님, 네. 그 포털이 오늘 말하자면 키워드인데요. 뉴스가 포털을 만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실 저는 저널리즘 전공자도 아니고 포털 전공자는 아니지만 네. 포털에 의해서 정보나 뉴스를 손쉽게 얻게 될 수 있는 큰 장점, 그리고 널리 특히 스마트폰이 이제 생기면서 정보를 손쉽게 얻을 수 있는 장점도 크지만,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나라는 네이버 뉴스라고 하는 독특한 생태계 내에서 그 언론사들이 종속적인 환경에 처해지면서 완전히 이제 예전에 종이신문이 가지고 있던 그런 뉴스 정보 배포하고는 다른 특질을 갖게 된 그런 상황이 있죠. 그러니까 소비자 관점에서 이제 뭐 이용자 관점에서 이제 말씀드리면은 이 우리가 뉴스나 정보를
보면서 어떤 사안에 대해서 그 사건을 인지하고 인식하는 감각을 포털을 통해서 보게 될 때는 굉장히 다르게 구성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뉴스가 속보 형식으로 굉장히 바뀌었고 짧게 바뀌었고 또 뉴스에 부속된 댓글이라는 게 하나의 뉴스 정보하고 연동해서 돌아가면서 우리가 그 사건을 바라보는 것을 좀 다각도로 바라본다는 것을 표현을 하기엔 좀 적절하지 않고 사건의 본질을 제대로 보게끔 만들고 있는가라는 걸 한번 의심해 볼 만한 그런 생태계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포털에서 뉴스가 유통이 되면서 진실이 왜곡되기도 하고 심지어 진실이 지워지기도 한다. 그런 이야기인가요? 뭐 꼭 왜곡된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다급하게 보도됨으로써 정확하지 않은 보도가 나올 수 있고요. 어떤 사건이든지 속보, 그래서 헤드라인만 나오고 내용은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또 취재보다는 이 인터넷 내에서 돌아다니고 있는 정보라든지 아니면 기자들끼리의 어떤 단톡방 문화라는 것도 있다라고 들었거든요.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들, 그 다음에 또 관에서 또 제공하는 보도자료 중심의 그런 기사가 보여지면서 꼭 왜곡이라고 특정할 수는 없지만 일방향적인 정보 혹은 부정확한 정보가 유통될 수 있는 환경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본격적으로 뭐 이태원 참사 등을 다루기 전에 김성재 이사, 네. 포털을 미디어로 봐야 될까요? 어떻든 그 한국의 뉴스 용자들은 포털 중심의 뉴스에 익숙하지 않습니까? 네. 그 조금 아까 해리가 셀리를 만났을 때 말씀하셨는데 그게 저도 본 기억은 나는데 하도 오래돼서 이게 그 88년인가 89년에 나온 영화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30년 전이죠. 굉장히 오래된 영화를 이렇게 얘기를 하셔가지고 역시 지금 올드하다는 게 인증됐네. 네. 근데 그 영화가 그 제 기억으로는 해리라는 남자와 셀리라는 여자가 만나서 둘이 남자와 여자가 친구가 될 수 있느냐, 뭐 연인이 될 수 있냐. 요즘엔 남사친, 여사친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그렇죠. 이제 그런 걸 다룬 영화잖아요. 근데 참 좋은 영화 사례를 드신 것 같아요. 저는 그 말씀을 해리가 셀리를 만났을 때 얘기를 하시면서 저는 이 포털과 뉴스가 정말 이게 친구가 애인이 될 수 있느냐 이제 이렇게 이제 받아들였는데 저는 둘은 그 친구나 연인이 돼서는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둘은 그런 사이가 되면 안 돼요. 그냥 뭐랄까 그냥 그 비즈니스 상에서 거래만 하고 그냥 끝나는 아주 쿨한 사이가 돼야 되는데 지금은 그 서로 이제 뭐랄까요 서로 이렇게 뭐 이용해 먹는다라고 할까요 굉장히 친한 척하면서 이런 사이가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지금 포털을 미디어로 보느냐 뭐 플랫폼으로 플랫폼이라는 용어도 이제 많이 쓰죠. 미디어라는 용어보다는 저도 뭐 포털 전공자나 미디어 전공자는 아니지만 그 포털은 뭐 미디어라고 볼 수도 있고 플랫폼이라고도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다만 그 언론이 아니다라는 거죠. 근데 이런 설문조사 많이 하지 않습니까? 가장 신뢰하는 매체는 뭐냐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네이버를 많이 들잖아요. 이거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네이버는 뉴스 컨텐츠를 생산하는 주체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유통이 되는 진열이 되어 있는 또는 플랫폼처럼 거기서 이렇게 사람들한테 또 수용자가 그걸 보고 뭐 반응을 한다든지 할 뿐이지 그 생산자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포털을 언론 매체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잘못된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안 해주셨으면 좋겠고 엊그저께 뭐 뉴스가 나오기도 했고 그 작년 연말에 한국 언론진흥재단에서 조사한 결과가 또 나왔는데 사람들이 뉴스를 어떤 경로를 통해서 가장 많이 보느냐 이제 그 조사한 게 나왔더라고요. 작년 그 조사한 거죠. 가장 많은 게 이제 TV라는 걸 아마 사람들이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10명 중에 한 7명, 100명 중에 한 70명 정도가 TV를 통해서 뉴스를 이용한다. 그리고 2위가 포털이더라고요. 100명 중에 한 69명 정도가 포털을 이용해서 뉴스를 본다는 거고 TV는 거의 차이가 없는 거군요. 예, 약간 이제 포털이 낫죠. 근데
이게 연령대별로는 굉장히 큰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네. 20대, 30대, 한 40대까지도 거의 60% 이상이 포털을 통해서 뉴스를 보고 50대, 60대는 그것보다 훨씬 낮죠. 한 30%, 40% 정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큰 차이가 나고요. 근데 아무튼 대체로 젊은 사람들은 포털을 통해서 거의 다 뉴스를 이용한다라는 그런 뭐 조사 결과도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포털이 그 뉴스를 보는 사람들한테 정말 그 압도적인 그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라는 거는 사실이거든요. 네. 특히나 네이버가. 그러니까 포털 중에서도 그 조사 결과도 있던데 포털 중에서도 네이버가 뉴스 이용 경로로 아마 한 90% 이상이 나왔던 걸로. 92.3%. 예, 그렇죠. 네. 그렇게 알고 있고 다음은 굉장히 그보다 낮습니다. 낮습니다. 20%인가 30% 네. 정도밖에 안 되고요. 네. 구글도 한 10% 정도가 네. 10% 정도밖에 안 되고 그래서 네이버가 또 포털 중에서는 굉장히 압도적인 그런 그 뉴스 이용 경로로 꼽히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아까 이 뉴스를 생산하는 주체는 아니다 그런 말씀하셨습니다만 생산자 관점에서 그렇게 볼 때 미디어가 아니라고 할 수 있겠지만은 네. 그런 소비자 관점에서는 자신들이 뉴스를 접하는 그 매체 비클이 포털인 건 맞으니까 미디어로 볼 수 있겠네요. 자, 근데 거기서 한 가지 제가 더 네. 말씀드리면 아까 최 교수님이 그 진실을 왜곡하느냐인지 그 질문 네. 말씀하셨는데 저는 상당 부분 그 현실을 왜곡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포털이. 왜냐하면 그 첫째는 이제 아까 말씀하신 뭐 속보의 문제. 그러니까 속보가 그 현실을 온전히 보여주지 못하지 않습니까? 예. 아주 급하게 어떤 팩트만 전달한 거잖아요. 그 속보의 문제도 있고 또 하나는 그 이른바 조각난 뉴스라는 거죠. 뭐 속보도 마찬가지겠지만 어떤 맥락을 설명하거나 배경을 설명하는 뉴스를 포털에서 찾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네. 그냥 그 사건 어떤 현상에 대해서 아주 조각난 어떤 부분만을 보여주는 거예요. 구조적으로 그렇다는 말씀이죠. 그렇죠. 늘 그런 뉴스만 포털에 나오는 거죠. 네. 그래서 사람들이 그 포털을 통해서 뉴스를 보면은 이게 어떤 그 사실도 그렇고 우리가 진실을 알려면 맥락과 그 배경과 이런 것들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 포털 뉴스만 보면은 그거를 찾아낼 수가 없어요. 네. 그렇다면 현실을 제대로 볼 수 없는 거죠. 네. 예. 본격적으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아시는 대로 그 윤석열 정부가 이제 국무회의를 열어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한 제2요구안 의결했습니다. 말하자면 대통령이 또 거부권을 행사한 거죠. 9번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최 교수님, 어떻든 이 이태원 참사가 포털에서 왜곡되고 심지어 지워졌습니까? 지워졌다면서요? 예, 저는 무보도 현상의 네. 특징이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이태원 참사가 처음 났을 때 2022년 10월 29일에 제가 공교롭게도 그날 생방송으로 그 포털 그리고 방송 소셜미디어에서 이태원 참사 당시를 꼬박 밤을 새워서 봤거든요. 처음에는 저는 이게 하나의 그 코스프레인 줄 알았어요. 그날의 행사에. 근데 자정쯤에서 이게 대형 참사가 정말 벌어졌구나라는 걸 알게 되었는데 그때 이제 의아했던 게 사상자 명단이 나오지 않고 있었어요. 부상자, 희생자들이 있다 그러면 어느 병원에 그 용산이면 순천향병원도 가까웠고 서울대병원도 가까웠을 텐데 왜 우리 수도 서울의 의료기관이 밀집된 이곳에서 이런 정보가 흘림자막으로 보통 나오잖아요. KBS 재난 그 주간 방송사이기 때문에 이게 나오지 않아서 정말 의아했거든요. 근데 그때뿐이었었던 거예요. 뉴스가 정말 폭포수처럼 사건이 일어났었던 참사가 일어났던 그 초기에만 일어났었고 뒤로 갈수록 보도가 아예 없어지는 무보도 현상. 그리고 보도가 어떤 것들과 엮이냐면 정쟁화된 이슈하고 엮이거나 혹은 지금 기억에서 굉장히 많이 사라졌지만 그 분향소 설치를 두고 유가족하고 극우 성향의 유튜버들하고 대치했던 상황들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까요? 그걸로 유가족들이 굉장히 크게 상처를 입었고 또 창원시 의원 같은 경우에는 막말을 해서 차마 입에 담지 못할 말을 했으나 그것들도 보도가 제한적으로 나갔거나 혹은 그 막말 그 자체가 보도됨으로 인해서 이태원 참사라는 사건을 받는 우리들의 인식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영향을 끼쳤죠. 그 무보도가 일어나는 그 기저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태원 참사의 희생자 가족들은 사건 진상이 다 규명됐는데 떼를 쓰고 있다.
뭐 보상금을 달라고 한다 이런 프레임들이 막 계속 생성되다가 어느 날 참사 유가족들과 관련된 뉴스가 사라졌습니다. 최근에 이 특별법 거부가 되기 직전에 우리 유가족분들이 정말 피눈물 나는 오체투지도 그렇죠. 하셨고 삭발도 하셨던 이유가 뭐였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보도에 나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극단적인 방법을 써서라도 조용히 정상적으로 외치고 성명서를 내고 주장을 하면 아무도 보도해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유가족들이 정말 모욕을 감수하면서까지 했는데도 결과는 거부권을 행사했고 유가족들은 아마 남은 건 아마 피멍과 모욕만 안긴 그런 어제의 뉴스였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뒤섞여 있는데 네. 언론 문제도 그 적절히 지적을 뭐 해주셨습니다. 네네. 어쨌든 언론과 더불어 이 포탈이한 메커니즘, 이 생태계하고 좀 그 관련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죠. 생태계에 좀 맞춰서 말씀을 해주시면 어떤 말씀을 좀? 저는 이제 네이버 뉴스에서 1차적으로 유통이 이제 1차 윈도우라고 생각을 해요. 뉴스가 발생이 되는 곳이죠. 종이 뉴스를 보지 않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종이 뉴스 같은 경우에는 면이 있으니까 지면을 넘겨서 안배가 되는 면을 확보할 수 있지만 네이버는 어떤가요? 알고리즘을 통해서 추천되는 것, 많이 보는 것, 댓글이 많이 달린 뉴스만 보면서 이태원 참사라고 하는 이 엄청난 사고를 프레이밍화되는 걸 만드는 거예요. 제한적인 이런 화면 내에서. 그리고 그 네이버 뉴스가 끊임없이 가십성 포털, 짜투리 기사, 아까 조각난 기사라고 했는데 이걸 자투리 기사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시작은 이태원 참사로 시작해서 끝날 때는 다른 이슈하고 엮여있는 이런 자투리 기사라든가 이런 걸로 상품화를 하는 거예요. 클릭을 유도하는 것, 그리고 정대행화를 해서 여론을 잠식시키는 것을 포털이 원인 제공을 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정주의랄까 상업주의가 네. 개입한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태원 참사조차도 뉴스 클릭을 불러일으키는 기사를 생산했고 기사 제목을 달았고 그 밑에 댓글이 무수하게 달리잖아요. 근데 그 댓글 장사를 했다는 조금 제가 좀 그 과격한 표현을 쓰는데 일종의 그 기사라는 게 하나의 불판이 되는 거죠. 저희가 불판이라고 하는 건 왜 삼겹살을 구워 먹을 때 지글지글 불이 타잖아요. 그렇게 화제를 올리는 불판이 돼서 기사가 댓글을 끌어올리고 낚시질을 하고 혐오, 비방 댓글이 달리게끔 해서 이태원 참사에 대한 사고를 보는 사회적인 여론 형성에 영향을 미쳤다. 그러면서 외면 효과가 일어났고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사고하는 시민들조차도 이태원 뉴스를 보러 들어가면 너무 이상한 댓글이 달려있어. 나 이거 회피하고 싶다. 너무 내 마음이 아프니까. 이런 효과, 일종의 외면 효과를 만들 수도 있고요. 착한 댓글보다 감정적으로 세고 뭔가 조롱하고 혐오하는 댓글이 많이 달리면 그 동조하는 세력들이 또 좋아요를 눌리면서 맨 앞에 또 배댓이라고 하죠. 베스트 댓글이 돼가지고 앞에 올라가는데 그렇게 되면 될수록 또 이게 사람들이 많이 본 뉴스인가? 나도 왠지 괜히 동조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인식을 갖게끔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이태원 참사의 뉴스의 문제는 초기에 이런 악성 댓글을 그대로 방치함으로써 네이버 뉴스에 저는 전적인 책임이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물론 네이버 뉴스는 언론사들이 댓글창을 닫을 수도 있고 선택할 수 있다라고 옵션을 주고 있지만 실제로 그걸 신고해서 삭제하거나 또는 막는 그것의 권한은 네이버 뉴스가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런 책임을 방기했다는 것은 책임 소재가 분명히 물어줘야 되는 그런 대목이죠. 그렇게 왕성하게 보도를 하다가 네. 왜 또 무보도가 됐습니까? 그 요인이랄까 배경이 뭔가요? 이 사건을 다 해결됐다라고 하는 관내 보도가 주도를 했었어요. 이게 책임자 소재를 물을 수도 없고 이상민 행안부 장관도 탄핵되지도 않고 네. 정말로 책임자라고 사회적인 여론에서 이 사람이 책임자라고 했던 사람은 에게는 책임을 묻지 않고 오만 사람들이 책임을 갖게 되는 거였고 가장 마음 아프고 정말 납득이 안 되는 것은 놀러 갔다가 죽은 게 왜 희생이냐 이런 프레임들이 이 댓글창을 굉장히 도배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슬픈 소식도 있었죠. 희생당하지 않아도 되는 이재용 군 같은 경우는 유튜브 영상에 들어갔다가
희생자입니다. 저는 이렇게 자기 댓글을 남겼어요. 그날의 진실을 제가 알리고자 이렇게 댓글을 답니다라고 한 댓글에 이 학생이 중학생이고 미성년자라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악성 댓글들을 정말 많이 달았거든요. 왜 놀러 갔다 죽었는데 희생자이냐? 네가 왜 희생자니? 반말로 아이들에게 크크크 달면서 조롱하고 이런 걸 견디다 못해 자살을 했던 그런 사건을 봤을 때 정말 우리 사회가 일종의 저는 이거 깨진 유리창 효과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나쁜 악성 댓글이나 기사들을 그대로 방치함으로 인해서 그냥 그런 것들 용인하고 그냥 그렇게 악성 댓글을 달아도 돼라고 허용해 주는 게 아닌가. 이게 참 너무 심각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프레이밍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대중들이 참여를 함으로써 결국 네. 우리 사회가 공범이었다고 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동조하는 어떤 집단적으로 방관자 효과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방관자 효과라는 것은 뭐 바이스탠더 효과라고 해가지고 개인이 집단이 어떻게 결정하는지를 보고 나는 행동을 결정할래라고 하는 효과라고 요약을 해볼 수 있는데 이 방관자 효과는 뭐냐면 나는 이태원 참사가 희생자라고 생각하고 뭔가 잘못했다고 생각은 하고 있지만 뉴스나 댓글 내부에서 놀러 갔다 그렇게 당한 걸 왜 희생이라고 하느냐라는 그런 텍스트를 접했을 경우 내 생각이 잘못된다? 그러면 내 행동을 유보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그렇게 영향의 인식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거죠. 인식을 가질 수 있고 그런 압력을 받는 거군요. 그렇죠. 네. 김성재 에디터, 네. 이태원 참사라면 민들레도 할 말이 참 많지 않습니까? 네, 저희가 그 명단을 공개해서 네. 압수수색도 당하고 했고요. 지금 말씀하신 그 포털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런 문제, 이 부분에서도 지금 딱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포털과 언론이, 그러니까 포털도, 그러니까 댓글의 문제, 포털 댓글 있지 않습니까? 포털 댓글의 문제라든지, 포털 속성 때문에 생기는 뭐 이런 문제들, 심각한 문제들이 있는데, 언론사 자체도, 그걸 공급하고 있는 언론사 자체의 문제도 굉장히 책임이 막중한 거죠. 저 민들레의 최 교수님이 이제 쓰신 글들을 저도 이제 다 봤는데,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이 정도인지는 정말 몰랐거든요. 진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불판이라는 말이 딱 맞는 것 같아요. 증오와 혐오의 불판, 막 그 불판에서 지글지글 끓어오르는 거예요. 그 댓글들을 보거나 또 댓글들을 방치하고 있는 그 언론사들, 또 그런 기사를 쓴 언론사들 보면은 최 교수님 쓰신 글 보면 거기 보면 조선일보, 중앙일보의 댓글이 중앙일보였나요? 조선일보가 그러니까 보도량은 작은데 댓글량은 어마어마합니다. 댓글량이 제일 많은 거 아닙니까? 예. 중앙일보도 댓글이 굉장히 많았고 네. 그리고 그 댓글 대부분이 악성 댓글이었다는 거죠. 네. 그거를 조선일보나 중앙일보가 그대로 방치하고 있다는 네. 거죠. 뭐 이런 문제라든지 그래서 포털의 문제도 있지만 그 포털에 뉴스를 공급하고 있는 언론사들의 문제도 네. 정말 심각하다. 정말 해리하고 셀리는 그렇게 친해지면 안 되는 관계인 거예요. 그 포털에 만나서. 원초적으로 부적절한 관계군요. 예, 부적절한 네. 관계고. 그러니까 너무나 저는 최 교수님 교수님 그 글을 보고 저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심각하다. 근데 이거를 포털도 잘 알고 있고 또 언론사도 그런 문제를 잘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주 디테일하게 그런 문제들을 달면서 아주 악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둘 다, 양쪽이 다. 네. 최 교수님, 네. 보니까 이제 이재명 민주당 대표 암살 네. 기도와 관련해서도 네네. 분석글을 쓰셨던데 네. 언론 보도가 네이버 뉴스란 포털 안에서 서로 공명하는데 대표적인 사례가 이재명 민주당 대표 악마다. 네.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제가 이것도 사실은 이태원 뉴스 분석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저희가 분석을 하다가 정말 깜짝 놀란 거는 이태원 참사 뉴스에 왜 이렇게 이재명 대표를 악마하는 댓글이 많이 달렸지? 그러니까 저희가 댓글의 빈도 분석, 댓글에 어떤 단어들이 많이 명명되는지 빈도 분석을 하니까 월등히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지칭하는 일종의 이제 밈이라고 보기도 하고 굉장히 모욕적으로 이재명 대표를 지칭하는 그런 워딩들이 있거든요. 그런 게 너무 많이 달린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댓글도 너무 많은 거예요. 복사하고 붙이고 요번에 왜 위림 방심임 위원장이 민원사주 했을 때 오타까지 똑같다라고 복붙 컨트롤 C, 컨트롤 V 했던 것처럼 똑같은 댓글을 달고 있는 특정 아이디도 보였고
이게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을 우리가 예측치 못했고 이때는 이제 제가 다른 그 원고를 쓰고 있었는데 갑자기 일어나서 이 당사자가 사고를 당했을 때 뉴스엔 그러면 어떤 온라인 여론이 형성될까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굉장히 다급하게 이틀 밤을 꼬박 세워가지고 댓글이랑 그 뉴스를 크롤링을 해봤죠. 그런데 이걸 보면서 이제 느꼈던 게 너무 패턴이 똑같은 거예요. 이태원 참사하고 처음에 앞부분에 보도가 굉장히 많았으나 보도가 갑자기 줄어듭니다. 거의 무보도 상태로 가고 그리고 정말 놀라웠던 게 이재명 대표가 10시 27분에 피습을 당했는데 그 피습 일보가 나가자마자 뉴시스하고 연합뉴스가 일보였거든요. 그 나가자마자 거의 1시간 안에 계속 자작극이다, 쇼다라고 하는 똑같은 단어들이 계속 반복된 댓글을 10,000몇천 건씩 올라온 거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아니 얼핏 댓글 부대가 연상되는데 거기 그 뭔가 좀 의도랄까 뭔가 좀 배경이 있습니까? 그거는 알 수가 없죠. 글에는 심리를 읽을 수 없으니까 그 사람이 아니고 아이디니까 그건 알 수는 없지만 우리는 두 가지 우리 이제 미국에 계신 고은지 박사랑 같이 연구하고 있는 건데 두 가지 가설이었어요. 이거는 정말 갑자기 왜 이렇게 자작극이라는 똑같은 단어를 쓰는 거가 이상하다? 한 사람이 쓰는 게 아닌가? 그럴 수도 있나? 누군가가 주도하는 건가? 라는 생각도 했고 두 번째는 아니다. 이게 그냥 자연인 개인이 쓰는 거라면 그것도 정말 문제다. 어떻게 이렇게 똑같은 여러 단어가 있잖아요. 자작극이라는 표현하면 자기가 스스로 그런 거 아니에요 라면서 여러 가지로 쓸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작극, 쇼라는 단어를 그렇게 일사불란하게 쓴다는 거에 정말 너무나 깜짝 놀랐습니다. 그게 주로 이루어졌던 게. 그래서 이재명 대표의 악마화라는 걸 우리가 확인한 건 이태원 뉴스에서 왜 이태원 뉴스하고 이재명 대표가 무슨 상관이 있지? 라고 했는데 이게 다 결국에는 뒤로 가면 갈수록 보도가 되면 될수록 민주당 때문이다, 이재명 때문이다 라는 프레임으로 거치는데 댓글에서 정말 많은 댓글이 이재명 대표를 놀리는 댓글, 조롱하는 댓글, 혐오 댓글이 달리자 어떻게 되냐면 사람들은 이태원 참사라는 뉴스를 보기 싫어지는 거예요. 왜냐면 거기 가서 보면 댓글 여론을 좀 보고 싶은데 들어가면 계속 욕 댓글이 달려 있으니까 외면하게 된다는 거죠. 그게 악순환이 계속 이루어지면서 이재명 대표를 조롱하고 혐오하는 댓글을 다는 어떤 사람들이 이태원 참사를 굉장히 맥락 없는 트롤링 부대라고 부르거든요. 그런 무리들을. 그런 트롤링 전략으로 이 이태원 참사를 잊게 만들고 외면하게 만든 게 아닌가. 그리고 동시에 이재명 대표를 계속 악마화하는 수단으로 쓴 게 아닌가라고 하는 정황을 볼 수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사건 당사자였던 이 테러 당사자였던 이재명 대표의 그 뉴스와 이 댓글을 보면서도 다르지 않다라는 걸 패턴이 너무 똑같다라는 걸 보면서 이렇게 비슷할 수가 있을까? 하면서 네이버 뉴스는 어떻게 보면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까지는 아무튼 조선일보와 중앙일보는 굉장히 댓글을 많이 다는 코어 독자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도 네이버 뉴스를 통해서 뉴스를 보시는 분들, 댓글을 다는 분들이 많다라는 것은 일정 부분 확인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런 패턴이 나타난다는 것은 뭐랄까 좀 조직적인 뭐 이런 그 움직임 같은 것도 좀 있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저는 그건 상당히 좀 조심스럽고요. 확실한 것은 첫 댓글을 선점하는 분들은 계신 것 같아요. 특정 아이디들이 첫 댓글을 선점하는 경향성 같은 거는 보입니다. 조심스럽긴 하지만요. 그리고 그분들이 일정 부분 그 네이버에는 댓글 팔로우 기능이라는 게 있습니다. 얼마 전에 도입이 된 건데 그 댓글 팔로우 기능을 통해서 서로 좀 연결돼 있는 경향도 좀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댓글 부대다라고 특정하는 건 좀 조심스럽죠. 최 교수님 굉장히 조심스러우신데 그러니까 저는 거의 그 확실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댓글 부대가 있다. 누군가 지금 그 관리받고 있는 그런 부대가 조직적인 그런 그 집단이 있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2017년인가 18년에도 한번 그 한겨레 신문에서 관련된 기사를 썼고요. 아직도 아마 있을 겁니다. 누가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국정원일지 과거에 국정원이 그걸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 드러났었잖아요. 들통이 한번 났었잖아요. 국정원이든지 어디든지
뭐 어느 정당이라고까지 제가 얘기하는 건 저도 좀 부담스러운데 어떤 정당에서 그런 활동을 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있지 않는가?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정말 그 컨트롤 C와 컨트롤 V 해가지고 똑같은 댓글을 달거나 이렇게 그리고 한꺼번에 이렇게 많은 비슷한 댓글을 그건 불가능하죠 사실. 네. 그래서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그런 그 자체도 문제입니다만은 한때 뭐 포털이 이제 진보의 진영 같았는데 지금 그 흐름을 보면은 이게 그 특정 정파 쪽에 많이 기울어 있는 같은 그런 인상을 받습니다. 특정 매체의 독자들이 댓글을 다는 경향이 있고요. 그 댓글을 다는 분들이 악플을 다는 경향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하나 이제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건 뭐냐면 네이버 뉴스가 이제 대시보드라고 하죠. 기자들에게 최근에 이제 그 기사, 뉴스제휴에서 기사 수가 많은 매체들한테 가산점을 준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언론사의 구독자들을 가서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뭐 조선일보 같은 경우에는 500만 명 정도, 중앙일보도 그렇고 각각 네이버 뉴스에서 이렇게 구독자들이 있는데 보통 이 구독자 수가 많을수록 모바일 구독자 수가 많을수록 또 가산점이 올라가서 알고리즘에 또 노출되는 그런 경향도 있는데요. 문제는 기자 개인과 이 뉴스 소비자 자체가 팔로우를 또 맺을 수가 있어요. 서로 연락할 수도 있어요. 어떤 기자들은 자신의 전화 연락처까지 공개해서 제보 바랍니다. 뭐 어떻게 보면 좀 더 친밀하게 소통을 하면서 제보를 받는가 보다라고 할 수 있지만 어떤 패단이 있느냐면은 그 해당 기자가 기사를 송고를 해요. 네이버 뉴스에. 그러면 그것을 알림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기자를 팔로우하면은. 그러면 어떻겠어요? 내가 이 기자의 기사에는 첫 댓글을 달아야지라고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럼 재빠르게 가서 정말 기사가 나온 지 거의 10분 만에 10분도 안 돼서 댓글을 다는 거예요. 그러면 또 그 댓글을 단 분들과 팔로우를 맺은 분들이 있으면 거기에 서로 좋아요, 추천 이런 것들을 행해주면 그 배댓이라고 하는 첫 댓글을 선점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생기거든요. 그러면 기자와 해당 기사와 어떤 댓글이 하나의 의견을 형성하는 조작까지는 말씀드리는 건 좀 위험한 것 같고 그렇게 유착되고 연결돼 있다라고 그러니까 볼 수 모종의 있는 거죠. 상승작용 같은 게 일어나는 그렇죠. 거군요. 네. 그건 저는 제가 봤을 때는 과히 좋은 네. 효과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네. 이런 글도 쓰셨습니다. 이 포털상에서 기사 이력을 조회해서 네. 이재명 대표 암살 기도 당시에 1cm 열상 대테러 상황실 첫 보도를 한 미디어가 조선일보였다 이런 분석을 하셨는데 네. 그것도 좀 의미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사의 이력을 이렇게 조회해 보니까 이런 네. 그 과정 메커니즘 거쳐서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 말씀을 좀 해주시죠. 네. 사실 저는 어떤 기사가 수정됐다면 어떤 부분이 수정됐습니다라고 고지를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종이신문 같은 경우는 이미 인쇄가 되어서 나가고 나면 수정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이 포털뉴스 같은 경우 특히 네이버 뉴스는 아무리 많이 수정을 해도 수정 첫 입력 시간과 수정된 시간 마지막 2개밖에 스탬프가 남지를 않거든요. 그러면 그 사이에 기자가 어떤 기사를 어떻게 고쳤는지 우리가 추적하기가 너무나 어려워요. 왜 이게 필요하냐면 하면 이거 굉장히 크리틱한 사건이었잖아요. 네. 1cm 열상이 아니었고 자상이었고 1cm라는 걸 굳이 언급을 함으로써 사건을 축소하려고 하는 어떤 프레임의 의도가 있었는데 저희가 이 기사를 보면서 1cm라고 누가 제일 첫 보도를 했을까라고 하는 것들을 추적을 해봤어요. 이거는 왜냐하면 보통 이 프레임 연구자들이 말할 때는 날씨 기사하고 스포츠 기사 외에는 사실 보도가 없다. 사실 언론사에는 사시가 있기 때문에 한 사건에 대해서 프레임을 만들죠. 축소하거나 배제하거나 현저성을 만들어내서 그 사건을 해석적 프레임으로 만드는데 누가 1cm를 시도했을까라는 것을 확인해 보는 과정에서 특히 대테러 종합상황실에서 첫 발원지였다라는 게 이제 그 민주당의 그 전현희 위원장의 말씀이 있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그걸 보자마자 이거를 추적을 해봤습니다. 다행히 웹에 이 흔적이 남아 있었어요. 네이버 뉴스에는 수정 이력이 오후에 2시간 간격으로 있었지만
다른 보도에서 11시 7분에 첫 번째 입력했던 사건이 그대로 남아있다는 게 확인이 돼서 그때는 분명히 이때 기자가 피가 흥건히 있었다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그게 이제 유튜브에서 실시간 중계를 했던 유튜버들의 영상을 보고 취재를 해서 썼음에도 불구하고 대테러 종합 상황실을 인용해서 첫 보도가 조선일보의 조선 NS 대표이신 장상진 기자님이 이걸 최초로 보도를 하셨더라고요. 대테러 종합 상황실에 따르면 1cm 열상이었다라고 수정을 한 거예요. 본인이 취재를 하고서도. 그러게요. 자기 부정 아닙니까? 그러면 저라면 이 기사는 이 기사대로 놔두고 네. 30분 후에 대테러 종합 상황실 발 보도로 새로 송고를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최소한. 그리고 대테러 종합 상황실은 이랬으나 또 한편 의료진은 이렇게 밝혔다라고 그게 균형 있는 보도인데 왜 관에서 제공한 부정확한 보도를 그대로 애초에 처음 자기가 취재한 기사를 수정하면서까지 그렇게 하셨을까 참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는 이 거죠. 언론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반대의 경우도 있더라고요. 뭐냐면 네. 그러니까 기사를 수정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게 정말 좋은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수정을 하면 이 기사가 수정됐다. 네. 이걸 알려야 되거든요. 네. 그래야 과거에 그 기사를 봤던 사람 또 그 기사를 이제 나중에라도 찾아본 사람이 아 이거는 예전에 이렇게 뭔가 잘못 알려져 이것도 정보거든요. 이것도 뉴스의 일부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는 최근에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쿠팡 노조가 그 너무 여름에 더워가지고 좀 이렇게 폭염 대책을 세워달라고 농성을 한 적이 있었죠. 네. 근데 그거를 단독 보도를 한국경제신문사에서 했죠. 술판을 벌였다. 사진하고 그 사진에는 그 노조원들이 바닥에 앉아서 종이컵을 갖다 놓고 음료수 병을 갖다 놓고 뭐 마시는데 거기에 술판을 벌이고 있다. 독자 제공이라는 사진과 함께 그거를 일보죠 말하자면 일보죠 단독 기사를 냈는데 그걸 조선일보가 받아 썼어요. 네. 그 뒤에 중앙일보, 뉴스원 이런 매체, 세계일보 이런 매체들이 다 받아 썼는데 그게 이제 나중에 이게 아닌 걸로 확인이 됐죠. 술판이 아니라 음료수였다. 네. 근데 한국경제신문은 수정도 안 하고 정정 보도도 안 하고 끝까지 이제 버텼던 거고 결국 이제 그 언론중재위원회에서 고쳐라 정정 보도 내라라고 했는데 그 말을 안 듣고 안 고친 거예요. 그러다 결국 민사소송까지 가서 민사소송에서 얼마 전에 판결이 났습니다. 며칠 전에 몇백만 원 이제 위자료를 지급하고 정정 보도를 내고 기사 삭제해라. 네. 조선일보를 찾아봤더니 조선일보가 고쳤어요 기사를. 네. 그냥 고쳐놓은 거예요. 제목에서도 술판 이런 거 다 빠지고 원래 최초 보도할 때 그 사진에 써있던 독자 제공 술판을 벌이고 있다. 이것도 다 고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조선일보 기사가 최초의 오보였는지 아주 악의적이고 왜곡 보도였는지를 사람들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가지 방향성에서 기사 수정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어쨌든 그 이력이 안 남아 있는 거예요. 네. 근데 그건 알려야 됩니다. 고치면은.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아까 최 교수님 말씀하신 그 대목에서 그러니까 자기가 취재한 결과를 부정하는 그 네. 사실상 정정하는 그런 기사를 썼단 네. 말이에요. 이 심리, 이 메커니즘, 이 구조 이걸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거는 글쎄 뭐 구조라기보다는 그 매체에 저는 그 매체가 확증 편향을 늘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독자들이 확증 편향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언론사들이 확증 편향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 확증 편향에 맞게 그냥 고치는 거예요 기자들이. 뭐 자기 뭐 취재 기사하고 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매체의 논조에 맞게 하려면 그걸 고쳐야 되는 거죠. 그 과정에서 자기 검열이 작용했겠네요. 그걸 자기 검열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네. 기자로서 그냥 그 자기 자존심 이런 거와는 이제 결별을 하는 거죠. 네. 예. 한 가지 저는 네. 이 자리에 저 같은 사람을 초대하지 마시고 네. 조선일보 장상진 기사님을 한번 초대해서 왜 그랬는지 물어보는 게 맞지 않을까. 예, 조선일보 기자님들을 좀 초대하셔가지고 네. 예, 요즘에 응할지 모르지만 한번 그러면 응할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기회를 한번 네. 주시는 게 어떨까. 요 몇 가지 케이스를 이제 아우르면서 최 교수님 네. 포털 뉴스의 유통 네. 한마디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좀 쉽게 설명을 좀 해주시죠. 쉽게요. 네. 포털 뉴스의 문제는 아까 초두에 말씀드렸듯이
언론사가 네이버 뉴스라는 하나의 플랫폼의 종속적인 환경에서 이제 두 주체 간의 그 서로의 이익을 뭐 추구하는 방향성에서 이 이용자들의 희생을 너무 크게 발생시킨다. 이용자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문제점을 너무나 많이 크게 발생시키고 있는데, 말하자면 사실 보도라는 것을 굉장히 많이 지워버렸다라고 하는 게 가장 가슴 아픈 일인 것 같아요. 뭐냐면 포스트 트루스 시대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 진실보다는 신념에 의한 게, 최근에 왜 그 얘기 나왔었죠. 트럼프의 그 취임식과 오바마의 취임식을 비교했을 때 어디가 더 많이 사람들이 많이 온 것 같습니까? 라고 사람들한테 물어보자 한 15% 정도가 트럼프 여기 취임식이 더 많이 왔다라고 대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의도를 간파하거나 아니면 내가 가진 신념을 더 강화해서 이거 이때 잔디를 뭐 까느라고 이렇게 된 걸 뿐이지 이때 훨씬 더 많이 왔어 라고 대답한다라는 거죠. 즉 실체적 진실보다도 대안적 진실이라고 하죠. 그 요즘에 이 많이 나오는 이야기들, 대안적 진실을 추구하는데 일종의 불판을 만든 것, 이게 말하자면 포탈의 가장 큰 문제점이 아닐까. 앞서 얘기한 대로 댓글도 아주 소수가 쓰고 있는데 소수가 다수인 것처럼 좀 일종의 기저효과 같은 것들을 만들어내는 거죠. 예컨대 조선일보 구독자가 500만 명이면은 댓글이 많이 달린 기사는 한 10,000개 정도 달리면 정말 많이 달린 기사거든요. 근데 500만 명 구독자 중에 10,000명은 1%도 안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 사람들이 굉장히 큰 온라인 여론을 형성하는 것처럼 착시 효과를 일으킵니다. 근데 우리는 굉장히 이성적이라고 생각하지만 감정적이고 직관에 의해서 머리를 쓰기 때문에 그 기저효과를 무시한다는 거죠. 500만 명 중에 10,000명이면 별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근데 이 댓글을 달고 좋아요, 공감의 이모티콘을 다는 이 문화들이 그런 우리로 하여금 그런 기저효과들을 무시하게 만들고 착시를 만들게 하는데, 그런 게임화된 어떤 이모티콘으로 자기 감정을 표현하는 것들이 뉴스하고 접목됨으로써 상당히 현실 인식에 좀 폐해,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네. 저 이렇게 얘기하면 돌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거마저도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면 안 된다라고 또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셔서요. 네. 현실 왜곡이 맞죠, 그러니까요. 그렇죠. 네. 아까 이제 그 시작하기 전에 최 교수님과 그런 대화를 했습니다만, 오래전에 제가 이제 조선일보 종사자한테 들은 이야기입니다. 한때 네이버가 많이 어려웠을 때 조선일보한테 자기 회사를 사달라고 찾아온 일이 있다 그러는데, 네. 네. 조선일보는 그 가치를 몰라서 네. 의면을 한 거죠. 아까 종속 얘기를 하시니까 네. 그랬던 포털이 이제는 미디어들을 막 종속시키는, 의존시키는 네. 그런 괴물이 된 거군요. 네. 네. 과거에 네. 네, 맞습니다. 또 하나의 문제점은 뭐냐면 뉴스 플랫폼으로만 작용하는 게 아니고 네이버에는 카페라는 것도 있고 블로그도 있고 각종 네네. 뭐 커머스도 있고 다 연결이 돼 있잖아요. 이런 것들 이제 락인 효과라고 합니다. 뭔가 붙들어 맨다. 뉴스 이용자들이 예컨대 어떤 특정 카페에 가서 그 뉴스를 링크를 타고 이 기사 보셨어요? 이게 정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댓글은 정말 50개로 제한되지 않거든요. 네이버 뉴스 댓글은 그 폐해 때문에 하루 50개로 제한이 되고 있지만 카페나 블로그 댓글들은 제한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권장되는 경우가 더 많죠. 활동량이 많아야지 뭐 승급이 올라가거나 그런 시스템이라서 이런 게 다 엮여 있다라는 것도 간과해서는 안 되는 문제 같습니다. 네. 네. 예전에는 포털이 그러니까 굉장히 그 긍정적인 면이 저는 있었던 걸로 기억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네. 초기에 네이버나 다음이 아까 그 조선일보한테 사가세요 그 시절에 2000년대 아마 초반이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뭐 기본적으로 그 사람들이 뉴스에 접근을 하기에 굉장히 좋은 쉬운 환경을 만들어 준 거죠, 포털이. 그건 뭐 인정 안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뭐 종이신문을 사야 되고 구독해야 되고, 근데 지금은 그 포털이 생기면서 그냥 공짜로 인터넷에서 막 본 거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쉽게 접근한, 그것뿐만이 아니라 더 중요했던 게 이거였죠. 그러니까 진보 매체들이 여론 시장에서, 그러니까 신문 시장에서 말하자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낮았었는데, 포털이 생기면서 이제 누구나 다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가 아주 그 판을 치던 그 여론 시장에서 이제 그때는 한겨레나 경향신문도 쉽게
거기다 공짜로 이제 막 보기 시작한 거예요. 만약에 포털이 없었다면 저는 진보 매체들이 한겨레나 경향이나 그 당시에 있었던 프레이시안이라든지 이런 매체들이 그 인터넷 매체지만 이런 매체들이 사람들한테 얼마나 영향력을 줄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굉장히 긍정적인 면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부정적인 면이 너무나 이제 많아진 거죠. 네. 아까 그 조각난 뉴스 말씀드렸지만 저는 그거 굉장히 심각한 그래서 현실을 왜곡한 사람들한테 현실 인식을 완전히 잘못 지금 인식시켜주고 있는 거죠. 네. 거기다가 이른바 알고리즘의 문제 때문에 네. 알고리즘을 가지고 편집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사실상 네. 배열, 그러니까 뭐 많이 본 기사, 추천 기사, 좋은 기사 이런 걸 가지고 편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점에서 미디어로 볼 수 있다 이런 얘기도 하는 거죠. 네. 그거 편집. 자체가 이제 그렇게 배열하는 것 자체가 프레임을 만들어내는 네. 효과를 만들어내죠. 네. 그래서 그런 편집 기능을 가지고 또 현실을 왜곡하기도 하고 네. 뭐 그 속보 네. 속보 정말 부정확한 기사들이잖아요. 네.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잘못된 정보를 주기도 하고 네. 그래서 포털을 이용하지 않고 사람들이 뉴스를 이용하는 방법이 오히려 훨씬 덜 위험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은 네. 그래서 그 포털이 질문을 위험한 드리게 거죠. 되는데 예. 포털이 뉴스 업을 중단할 가능성이 여전히 있습니까? 네, 최 교수님도 지금 고개를 절레절레 하셨는데 저도 네. 그럴 가능성은 없다라고 없죠. 생각해요. 몇 년 전에 네. 이제 뭐 다음이 뉴스 서비스 이제 중단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죠. 근데 그거는 아마도 이제 정치권에서 하도 네. 이제 막 공격을 받으니까 이제 뭐 뭔가 좀 상황을 모면한다든지 피해 보려고 했던 것 같고 제가 알기로는 아마 포털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포털에 처음에 들어오게 되는 그 통로가 뉴스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다. 네. 그 포털을 그거 잘 알고 있고요. 그래서 뉴스 서비스를 하지 않으면 포털 이용자들이 급감할 거라는 사실을 잘 알기 때문에 뉴스 서비스를 중단하거나 하지는 절대 그러지는 않을 것 같고요. 네. 그렇군요. 네. 네. 광고도 많이 나오고 이윤 추구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극단적으로 나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포털이 약간 그런 면에서 약간 좀 그 딜레마에 빠져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얼마 전에 나온 그 자료를 보니까 포털 뉴스뿐만이 아니라 포털을 통한 이제 그 포털 이용 자체가 아주 굉장히 많이 지금 줄어들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포털을 통한 뉴스 이용 아까 그 말씀드렸지만 네. 69%라고 굉장히 사실 높은 수치인데 그렇죠. 네. 지금 각 언론사의 뉴스를 볼 때 사람들이 포털을 통해서 들어가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페이지 뷰라든지 방문자 수라든지 네. 체류 시간 이런 것들이 심한 경우는 한 40% 50%까지 막 줄었더라고요. 사람들이 이제 포털이 뉴스를 내걸고 사람들을 끌어왔는데 이제 그 뉴스를 통해서 포털로 이제 안 들어오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털은 뉴스 가지고 장사를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 장사가 지금 안 되고 있다는 거죠. 아마 포털은 그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뉴스를 포기하지는 않을 거다라는 네. 생각이 들고요. 저는 우리나라 그 네이버 다음 같은 포털이 그런 문제도 굉장히 많은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구글처럼 뉴스 검색만 허용한다든지 이런 방법이 차라리 낫지 않은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이 대목에서 네. 말씀 어떻게 있을 것 같은데. 생각하십니까? 대안이 뭔가요? 대안은요, 굉장히 건강한 생태계를 만들려는 노력을 해야 돼요. 그리고 네이버가 언론이 아니다라고 책임지지 않고 이상한 뉴스들을 그대로 놔두거나 이상한 댓글들을 그대로 놔두면서 표현의 자유를 이유로 듣는 것은 굉장히 비겁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표현의 자유는 책임이 따르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이버 뉴스를 통해서 그 구독자들이 정보를 많이 얻게 되고 또 뉴스를 보지 않는 분들이 또 뉴스를 많이 보게 된 그런 어떤 계기를 만드는 순기능도 있었죠. 하지만 지금의 뉴스 환경에서 네이버 뉴스는 너무 방치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악성 댓글
그 다음에 혐오성 기사, 그 다음에 맥락이 없는 그런 짜집기 기사 같은 거 양산하는 불판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어떤 기사들은 130개까지 제가 그 이재명 대표 그 부인 되시는 분 검찰 조사할 때 135개까지 기사가 나오는 걸 봤어요. 거의 어뷰징 기사라고 볼 수 있고 제목이 거의 비슷하고 매체만 다른데 거의 다 똑같은 기사가 올라오는 거예요. 이런 것도 그냥 놔둔다는 거죠. 알고리즘에 묶여 있다. 우린 사람이 그 뉴스 배열을 하지 않는다. 알고리즘이 하고 있다. 우리는 뉴스 밸류를 사람이 결정하지 않는다라는 이유를 들어서. 근데 이거 굉장히 무책임한 어떤 태도라고 보고요. 지금 유튜브 쪽으로 많이 뉴스 생태계가 옮아갔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유튜버를 하더라도 그 채널 관리자가 댓글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고를 하면 유튜브에서는 바로 메일이 와요. 당신이 신고한 이런 이상한 댓글에 대해서 우리가 검토 중이다. 검토가 끝난 다음에 조치를 알려주겠다라고 하는 투명하게 어떤 인터랙티브한 그런 그 메일 피드백을 주거든요. 시사점이 있군요. 그러나 네. 네이버는 신고를 해도 연락이 안 와요. 전혀 연락이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신고가 아주 복잡합니다. 그리고 신고 대신에 옆에 이거 클린봇을 작동해서 이상한 댓글은 그냥 제껴두고 보세요. 그냥 방치를 하는 되게 이상한 논리로 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제가 그 갈라파고스화 된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특정 계층이 특정 이슈를 계속 그 밴드웨건 효과처럼 계속 시끄럽게 굴면 네이버 뉴스는 큰 짐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조선일보나 중앙일보 독자들이 주도하는, 그러니까 그들이 악성 댓글을 통해서 그들의 편향성을 계속 확장하면 확장할수록 네이버 뉴스는 굉장히 편향성 있는 갈라파고스 같은 섬처럼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개선이 필요하다. 생존을 하려면. 근데 충분히 할 수 있을 좋은 기술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뭐 클로버 X라든가 그런 AI 기술 쓰면 나쁜 악플이라든가 악성 댓글이라든가 나쁜 뉴스에 대해서는 충분히 걸러낼 수 있는 기술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런 것들을 적극 활용하고 있지 않은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는 포털에도 독배가 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렇죠. 아니요, 지금 현재도 그런 것 같습니다. 장기적인 게 아니라 요즘에 미디어 환경이 너무 빨리 바뀌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그 네이버 뉴스 구도가 바뀐 게 예전에는 조선일보, 중앙일보의 페이지 뷰가 굉장히 많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경제지들이 요즘에는 앞서고 있어요. 그 이유는 이제 코로나를 겪으면서 경제 투자를 했었든가 경제 이슈가 지금 워낙에 망가지고 있어서 크기 때문에 경제지들의 페이지 뷰는 높아지고 있는 반면 일간지들의 페이지 뷰는 굉장히 낮아지고 있는 현상이 뚜렷하게 목격되고 있습니다. 김성재 에디터, 또 한 가지 변수가 이제 당국자라고 보는데요. 이 정부 들어서 하여튼 이 당국이 하여튼 언론 탄압 등 하여튼 뭐 이런저런 일을 벌이고 있습니다만 최근에 김홍일 방통위원장이 포털 뉴스의 공정성 제고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 네. 이게 무슨 맥락이고 그래서 포털이 어떻게 달라질 것 같습니까? 네. 지금 이 정부에서 얘기하는 공정성이라는 거는 아무리 봐도 이거 뭐 이 정부를 무슨 뭐 그냥 괜히 이렇게 비난하기 위해서 하는 얘기 아니라 지금까지 해온 걸 쭉 보면은 공정성은 이 정부에 유리하냐 불리하냐, 이 정부에 비판적이냐 그렇지 않느냐 그 기준으로 지금 보고 있는 게 공정성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포털 뉴스 공정성 제고를 추진하겠다 이 얘기는 그 포털에서 정부의 비판적인 그 보도, 정부의 비판적인 매체를 배제하거나 퇴출시키겠다 이런 얘기로밖에 지금 설명이 안 됩니다. 지금 방심위 하고 있는 거 보세요. 방심위가 무슨 뭐 뉴스 가짜 뉴스를 골라내겠다, 뭐 가짜 뉴스 공정성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다 그런 맥락에서 지금 다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정부 비판한 매체들 다 심의하겠다, 뭐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공정성은 정말 그냥 정부가 그냥 그렇게 비판 언론 탄압하기 위해서 한 얘기인 것 같고요. 이 작업이 지금 굉장히 지금 걱정스러운 이유가 뭐냐면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기 직전에 그런 그 이야기들이 나왔죠. 그 재평위를 활동을 중단시키고 재평위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는 정부가 돈을 대고 정부가 추천하거나 선임한 인사들이 참여하는 또 다른 형태 재평위 같은 기구를 만들겠다라고 했거든요. 이거는 그냥 포털을 통째로 다 장악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거를 되우려고 하는 거군요. 네.
네. 장작불을 네. 네, 지피는 것 같습니다. 네, 이거 완전히 이건 그냥 포털을 지금 방송 장악 뭐 이미 다 뭐 그 시작했지 않습니까? 포털 이미 KBS는 장악이군요. 네. 포털 장악. 이제는 이제 포털 장악인 거예요. 그러니까 네. 아까 사람들이 뉴스를 이용하는 경로 1위 텔레비전이었고 TV였고 2위 포털이었지 않습니까? 네. 1위 시작을 해서 한 80% 장악을 했고 이제 포털을 장악하겠다는 거죠. 예. 그걸 이제 공정성을 추진하겠다, 공정성 제고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한 거죠.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방심 얘기도 나왔는데 최 교수님 네. 현재 방심위원 내정자시죠? 네. 네. 제가 알기로는 이제 지난해 11월 국회의장이 추천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의장 추천목에 그 방심위원을 이제 대통령이 위촉하지 않아서 현재 6대1 구조. 나홀로 남은 야권 추천 윤성옥 의원이 어쨌든 심의와 회의 참석 중단한다고 할 게 사실상 6대0이지 않습니까? 네. 자, 저희가 이 언시국이 뭐 오늘도 그 관련 성명을 냈습니다만은 이런 방심에 대해서 우리가 뭘 기대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이제 저도 굉장히 난처한 입장이죠. 왜냐하면 미디어 분야라는 게 빠르게 변하기 때문에 현장과의 소통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심의의 대상이 되는 방송사하고 기존에 있었던 소통도 요즘에 굉장히 조심스러워서 안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왜 방통위 설치법까지 어겨가면서 이게 보궐위원이 났을 때는 30일 내로 위촉을 하셔야 되는데 벌써 저는 석 달째 석 달째 접어들었고 여권 의원은 즉시 임명하셨어요. 문지연 이정욱 의원님은 특별한 사유 없이 저한테 이제 통보는 해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당신 이래서 네. 무자격자입니다. 자격이 안 됩니다라고 통보를 해주셔야 되는데 그 어떤 연락도 없으시거든요. 업무 부작위를 하고 계신 거죠. 근데 저한테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행사하는 거에서부터 부작위를 상당 부분 하고 계신 부분도 있죠. 그리고 저는 이제 의아한 게 그 추천권자로서 국회의장님 왜 여기에 항의하지 않으시는지, 이게 법질서 자체를 민주주의 사회에서 지키지 않는 거에 대해서 국회의장의 추천권을 무시하고 있는데 항의하셔야 되는데 이거 항의하지 않고 계신 데다가 어떤 제 기본권이 공문 담임권을 해친 경우이기 때문에 헌법소원을 낼 수 있는 사안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게 지금 오늘 제가 어제 회의록을 보고 왔습니다. 방송 그 심의 소위원회 회의록을 보고 왔는데 새로 오신 위원들은 제재 수위도 모르세요. 권고 그리고 주의, 경고의 그 수위가 얼마나 되는지, 이로 인해서 방송사와 그 구성원들이 겪게 되는 어려움은 무엇인지는 전혀 모른 채 대화가 그렇게 되고 있거든요. 전문적이지 않다라는 거죠. 지금 임명되신 분들이 칼을 마구 휘두르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자격도 자질도 없는 사람이 지금 하고 있군요. 자질은 모르겠으나 아무튼 이것도 모르는데 회의에 와서 권고와 주의와 경고의 차이가 무엇이죠? 라고 묻고 계시더라고요. 회의록에 보니까. 그런데 이렇게 됐을 경우에 어제 그 신장식의 뉴스아이킥 같은 경우에는 1월 달 한 달만 해도 벌점이 마이너스 14점인데요. 이게 어느 정도의 벌점 수위냐면은 제어가나 재승인 받을 때 엄청나게 작용할 수 있는 점수입니다. 그런데 주의 권고, 경고가 뭔지도 모르는 위원님께서 그럼 이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이거 마구잡이로 칼을 휘두르고 있는 셈이잖아요. 자율기재를 중시하겠다고 분명히 윤석열 정부에서 얘기했는데 방송사를 계도하는 게 우선이지 않을까요? 이런 거에 대해서는 권고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권고를 부탁드립니다라고 먼저 한 다음에 어떤 단계별로 최소한 그렇게 해야 되는데, 게다가 또 이 그 안건으로 올라온 것도 타당하지도 않아요. 이런 것들을 심의하고 있다는 거에서 네, 공정한 심의를 기대할 수 있기는커녕 언론 탄압의 빌미가 되고 있는, 검열기구로 전락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죠. 그 뭐 국회의장이랄지 그런 말씀하셨는데 또는 대통령실에 질의서도 보내고 네. 또 법률가 도움을 받아서 뭐 네. 헌법소원도 좀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헌법소원을 해야 되는 건데 제 개인의 기본권 침해이기 때문에 제가 개인적으로 헌법소원을 내야 되거든요. 그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소추 때 참여하셨던 변호사님께서 연락을 하셨어요. 이거는 헌법소원에 그 인용될 가능성이 있다. 근데 이
우리 윤석열 대통령 하시는 거 보면 so what일 것 같다는 느낌이 제가 인용이 So 된다 하더라도 so what? 네. 예, 형사 민사 소송을 걸 수는 없잖아요. 그 나중에 일이거든요. 게다가 이제 저는 보궐위원이기 때문에 8월이면 어쨌든 이 추천의 그 시효라고 할까요? 이게 이제 끝나게 되기 때문에 아마 저를 추천해 주신 국회와 논의를 한번 다시 해봐야 되는 지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미디어 에디터로서 김성재 에디터 네. 이 맥락에서 좀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네. 아니 뭐 너무 황당해서 뭐라고 뭐 드릴 말씀 없는데 네. 그 뭐 이렇게 전화는 안 해보셨죠 윤석열 대통령한테? 대통령 왜? 연락처를 제가 모르니까 좀 아시면 알려주십시오. 아, 그게 아시는 분들 문제였군요. 네, 알려주십시오. 오늘 그 네. 아침에 몇 개 매체를 보니까 그 방심위를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그 정권 보위 위원회다. 정권 보위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또 생각나는 그 조직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국보위가 완성되는. 국보위요, 국보위. 네. 네. 예, 얼마 전 서울에 보면 그 나왔던 전두광의 국보위가 생각이 나는데 지금 그런 상태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한 가지 지금 이제 방심위 직원들의 인사 발령이 났습니다. 최근에 그저께 그랬죠. 났죠. 예. 소수의 인원으로 좌지우지할 수 있다고 위원장이 판단하고 있는 건데 사무처 직원들이 맹렬히 싸우셨고 저는 이분들의 이런 행동들 단체 행동을 보면서 최소한 그 왜 홀로코스트 때 그 평범했던 공무원들이 가스실로 죄 없는 사람들을 왜 그렇게 데려가고 명령에 복종했느냐라고 했을 때 이분들은 책임감이 있으시기 때문에 지금 부당한 심의 그리고 상식적이지 않은 심의에 대해서 저항을 하셨고 계시고 저항함에 따라서 지금 큰 피해를 입고 계시거든요. 이분들의 행동도 좀 주의 깊게 봐서 많이 응원해 드려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분들이 아마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시간이 지나면 네. 사실 위법적인 지금 행위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 유희림 위원장이 결국엔 뭐 예를 들어서 나중에 블랙리스트처럼 문제가 되죠. 법적인 문제가 되죠. 그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그 책임을 질 수는 없는 거죠. 그분들이. 뭐 이런 이유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근데 이제 그런 어떤 행정기관으로 대법원 판례에 따라서 우리 그 방심위가 독립심의기구는 하지만 민간기구이긴 하지만 행정기관이다라고 나왔던 대법원 판례도 있거든요. 정윤주 네. 또 위원장님 사례하고 또 다르게 그럴 경우에는 이렇게 방심위에서 심의를 했던 일들이 직원들한테 굉장히 책임을 물을 전가할 수 있는 위험도 있습니다. 물론 위원장은 나중에 책임을 아마 묻게 되겠지만 이럴 경우에는 직원들이 감내해야 되는 그 위험도 크기 때문에 주의 깊게 보면서 한편으로는 방심위 문제를 계속 좀 응원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시간이 다 됐는데 그럼 오늘도 저 방심위 직원들을 격려하는 그 마무리를 좀 했으면 합니다. 네. 제가 방심위 사무처 구성원 여러분 하면 같이 파이팅 좀 해주시죠. 네. 자, 방심위 사무처 구성원 여러분 파이팅! 화이팅! 힘내십시오. 네, 두 분 고맙습니다. 자, 네. 여러분 2부에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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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희들의 펜과 카메라는 칼이다 종이다 살인 무기다 사람 목숨 하나쯤 우습게 죽이는 무기다 살인 무기다 그 끔찍한 펜대를 이제 멈춰 그 끔찍한 카메라를 이제 멈춰 양심이라는 게 있다면 카메라를 돌려 너희들을 향하게 해 그 앵글에 붙은 수없이 많은 죽음을 세어봐 도무지 죄책감이 들지 않는다면 너희는 바로 짐승 그렇다면 우리들이 너희들의 펜대를 꺾어주지 카메라를 부숴주마 왜곡하고 부풀리고 비틀어대는 펜대를 멈춰 찔러대고 쏘아대고 목졸라 죽이는 카메라를 멈춰 왜곡하고 부풀리고 비틀어대는 펜대를 멈춰 찔러대고 쏘아대고 목졸라 죽이는 카메라를 멈춰
이제 멈춰. 양심이라는 게 있다면 카메라를 돌려 너희들을 향하게 해. 그 앵글에 붙은 수없이 많은 죽음을 세어봐. 도무지 죄책감이 들지 않는다면 너희는 바로 짐승. 그렇다면 우리들이 너희들의 팬대를 꺾어주지. 카메라를 부숴주마. 왜곡하고 부풀리고 비틀어대는 팬대를 멈춰. 찔러대고 쏘아대고 목졸라 죽이는 카메라를 멈춰. 왜곡하고 부풀리고 비틀어대는 팬대를 멈춰. 찔러대고 쏘아대고 목졸라 죽이는 카메라를 멈춰. 네, 업무단원 라이브 2부 라이브 인터뷰 시간입니다. 오늘은 우희종 언론소비자주권행동 공동대표를 초대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저도 언론 종사자 출신입니다만 흔히 네. 언론 수용자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그런데 언론소비자주권행동은 좀 특이하게 언론소비자 단체를 표방하십니다. 네. 어떤 맞습니다. 의미가 있습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이제 언론의 어떤 문제점 많은 국민들이 공감합니다만 이 개혁에 대한 어떤 목소리나 어떤 단체들은 대부분 언론 출신들이에요. 네. 당연히 뭐 그건 그 언론계를 잘 아시는 분들이니까 그런데 한편 생각해 보면 사실 이 언론에 가장 많이 영향을 받고 또 그것이 뭐 실제로 정책에 데 반영되기 때문에 그러한 언론을 접하는 일반인들로서 이건 우리가 목소리를 내야 되지 않느냐. 이래서 언론 소비자, 언론을 만들진 않지만 실제 대상이 되는 우리가 뭔가 우리들의 기본 권리를 요구해야 되겠다. 이 취지로 만들어졌습니다. 네, 언론운동도 소비자운동 차원에서 한번 해볼 수 있다. 맞습니다. 그런 말씀 같습니다. 예. 그런데 제가 좀 찾아보니까 네. 시청자 주권 확립을 위해서 공영방송 TV 수신료 분리고지 운동을 해오셨더군요. 맞습니다. 예. 그런데 이 정권 들어서 아신 대로 수신료를 이제 분리 징수하기로 했지 그렇죠. 않습니까? 이래서 이 구조가 좀 복잡해졌는데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을 지금 어떻게 보시고 그러면 언소주는 약칭 언소주인데 네. 어떻게 대처하고 계십니까? 네. 그래서 결국은 저희가 이 KBS 수신료 문제를 제기한 거는 이미 예전이거든요. 공영방송이 공영방송답지 않으면서도 국민에게 이런 걸 부과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 그런데 갑자기 윤석열 정권이 돼서 그 똑같은 말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윤석열 정부의 이 시도는 단순한 공영방송의 개선이 아니라 정반대 의도, 이 공영방송을 여러 가지 재원도 포함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통제하겠다는 의도 하에 나온 거기 때문에 겉에 보기엔 똑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시점에서는 그러한 정부의 의도를 밝히는 데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마치 칼이 네. 뭐 요리도 하는데 쓰지만 네. 흉기가 되는 것처럼 말이죠. 그렇다면 수신료 분리고지 운동을 잠정적으로 중단하신 건가요? 맞습니다. 현 정부의 네. 그 의도에 부응할 수는 없기 때문에. 네. 윤석열 정권의 그 방송 장악, 언론 탄압이 점입가경입니다. 우 대표님께서는 가장 심각하게 보시는 문제가 뭔가요? 일단 뭐 여러 가지 층에서 말할 수 있습니다만 일단 가치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뭐 지금 이동관은 뭐 지금 물러나긴 했습니다만 현 정부의 언론에 대한 입장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이 언론이 공산당이 뭐 관련돼 있다 그런 사고방식이 있다는 식의 어떤 그 표명하는 이 정부의 자세가 일단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비판 정신을 발휘하는 언론이 있으면 이거 공산당으로 몰아가게 되는 거거든요. 물론 뭐 이거는 현 정부 윤석열 정부의 이 한반도 평화를 말하면 반국가 세력이다 말하는 것과 맞닿아 있습니다만 현 시점에서 그러한 기조를 깔고 예를 들어서 방송을 관리해야 된 나는 공정성을 감시하고 관리해야 될 방심위, 방통위가 다
심지어 검사과 출신까지 들어가가지고 이걸 장악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과정 자체도 뭐 너무 문제지만 이런 것 또 더 하나 두 번째 그렇다면 세 번째로 말할 수 있는 건 그러한 또 기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들 정부의 마음에 들지 않는 비판적인 보도에 대해서는 심지어 기자들의 집까지 지금 압수수색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네. 저는 이건 장악이 아니라 기본 언론의 파괴라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심지어 언론사 대표 집도 압색을 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위축 효과를 노린 거겠죠? 그죠. 위축이고 이건 뭐 입을 막는 행위죠. 네. 저는 그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죠.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또 이 우리 언론도 사실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예, 있죠. 근데 언론에 대해서는 어떤 문제의식을 갖고 계십니까, 나름대로? 일단 물론 뭐 이 언론의 그런 어떤 현황을 이해 못하는 건 아니죠. 완전히 자본주의적인 논리 속에 클릭수에 뭐 모든 게 변하는 상황인데 언론 자체가 어떤 가장 저는 생각하는 이건 뭐 진보 보수를 떠나서 너무 이 기본 정신을 잃었다. 진영 논리에 싸우고 있다. 어느 쪽이건. 사실 그런 점에서 저는 이 언론의 문제에서는 일단 자본에 종속된 점, 두 번에는 이념에 갈라진 점. 이 두 개가 기본 틀에서는 가장 문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자본 지적을 하셨는데 저는 이제 그 자본을 좀 구분해서 좀 보는 네.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외부 자본, 광고주가 있고 내부 자본, 사주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많은 언론들이 이제 그 사형 언론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사주에 지금 종속되어 있다는 그렇죠, 생각을 그렇죠. 합니다. 예. 그래서 뭐 그 맥락에서 말하면 좀 더 이제 들어가면 뭐 이런 어떤 걸 조금이라도 개선할 때 그 지점만 얘기해 본다면 이 편집진에 대한 어떤 보장, 이 신분이고 뭐 어떤 논제 보장이 이 개혁 운동의 한 부분으로서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지 않고요, 뭐 사주나 외부점 이건 그냥 흔들릴 거 뻔하니까요. 그러니까 편집 간부들이 좀 문제인데, 그러니까 이 사주가 물론 인사권을 말하자면 지렛대로 해서 이 간부들을 이제 그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편집 간부들이 말하자면 언론편 선다기보다 조직의 일원으로서 어떤 자신의 그 입신 양명 쪽 개인 치중하는 그런 결정들을 하는 것이 문제라는 생각을 합니다. 조금 아까 이 정권이 비판 언론 공산당 그런 얘기를 한다고 하셨습니다만 사실은 공산당 언론은 체제의 선전자이기 때문에 그냥 정권과 일체입니다. 그렇죠. 정권을 비판하는 건 공산당 언론이 아니죠. 네. 공산당 언론이야말로 정권과 일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지금 국내 언론을 편향됐다고 표현하는데 그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편향이 아니라 이제 완전히 어떤 그 기관 홍보지가 돼버린 것 같아요. 정당이나. 네. 그게 참 안타깝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이제 공산당 언론으로 만들고 있는 거죠. 그렇죠. 정권 찬양 매체로 네네. 만들고 있는 거죠. 또 실제로 그러고 있고요, 지금 네. 언론들도. 그러게요. 그러니까 지금 박민의 KBS의 경우는 땡윤 방송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예. 나름대로는 그럼 언론 개혁이 네. 어떤 방향으로 어떤 방식으로 네. 이루어진다 생각하십니까? 뭐 일단 국가기관의 방심이나 방통위 자체의 이 지점이 좀 더 이 정권의 영향을 받지 않고 갈 수 있도록 아마 현 정부에서는 어렵겠습니다만 최소한 뭐 다음 제대로 된 정부라면 이 부분부터 제대로 바로 잡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당연히 뭐 이 언론사도 이 먹고 살아야 되는 거고 거기 소속된 기자들 먹고 살아야 되고 이거는 뭐 기본인데 최소한 편집진의 객관적인 보도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그 신분과 그런 어떤 그 재원 이런 부분을 좀 어떻게 독립시킬 수가 없을까 그걸 보장해 줄 수 있는 제도를 우리가 만들어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그런 의미에서는 또한 이 저희는 소비자 주권의 입장에서 보면 이 그렇지 못한 언론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소비자 운동으로서 이제 뭐 폐간이라든지 구독 안 한다든지 이런 것이고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유튜브 쪽 뭐 인터넷 매체 중에 한 또 부분이긴 합니다만 이게 좀 너무 감정파리가 돼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진보건 보수건 솔직히. 그래서 과격한 말을 하면 감정이 와닿으니까 막 후원하고 이런 흐름 자체는 역시 또 뭔가 우리가
물론 성숙한 사회면은 그렇지는 뭐 조율되겠습니다만 이게 오히려 이 언론의 양극단화, 사회의 분열에 기여하는 것 같아서 조금 그 부분도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정파성이 강한 언론들이 말하자면 그 진영 양극화를 오히려 부추기는 그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우 대표님은 대학 교수셨죠? 네, 교직을 하셨죠? 네, 1년 좀 네. 되나요? 그렇군요. 네. 저로서는 이제 그 사회 참여형 지식인의 표본 같은 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 예. 아, 그런가요? 그런데 이런 원론적인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학자 네. 내지는 교수가 네. 왜 사회 참여를 해야 합니까? 네. 이것은 우리 사회에 고정관념이 작동하고 있는 건데요. 학자나 연구자는 그 사회의 그 기능을 담당하지만 또한 동시에 그 이전에 사회 구성원이죠. 네. 그럼 사회 구성원이라면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책무가 있는 것이고 마침 자기가 담당하는 어떤 전문 분야에서 특히 사회 문제가 된다면 그것을 당연히 공론화장으로 나서서 본인이 아는 바를 제대로 전달하는 것은 기본적인 책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학자나 연구자가 학교에 있어야 된다. 이것은 정말 옛날에 이런 상하탑식의 어떤 고정관념이고요. 저는 모든 교수나 전문가들이 최소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더욱이 자신의 연구 활동이 요즘은 뭐 자기 돈으로 하는 게 아니라 국가 연구비나 공적 세금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라면 반드시 사회에 나가서 본인의 부분이 역할할 때가 있으면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회과학자든 네. 자연과학자든 그렇죠. 예의가 없다 그런 말씀 같습니다. 그럼요. 저도 뭐 어떻게 보면 공적으로 이 사회 활동을 하게 된 게 제 연구 분야였던 광우병에 관한 부분을 정부가 완전히 왜곡하는 걸 보고 나서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 광우병 제가 연구하는 분야가 아니었다면 제가 또 나서지도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네. 그런데 이제 그 활동 범위를 확장해서 지금 네, 다양한 맞습니다. 분야에서 활동하시는데 네네. 지금 맡고 계신 언론 직함, 소비자. 네, 언론 소비자. 그리고 우림적 서류 덕기 운동 이 두 개만 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단 건 다 정리하면서 정리했습니다. 네. 그다음에 아까 이 리셋도 하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네. 아 리셋 그건 이제 내일 있을 예정인데요. 네. 이거는 이제 리셋 코리아 행동이라고 이제 뭐 조국 교수가 물론 많이 관여하고 있습니다만 예전에 검찰 개혁했던 교수들 모임인 사회 대개혁 지식 네트워크 또 그리고 사회 대전환 이 정책 모임들 지식인들 이 모임이 이 지향하는 거는 사실 어느 특정 민주당이다 뭐 국힘당이다가 아니라 우리 사회에 정말 필요한 정책과 가치가 뭐냐라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뭐 벌써 한 10년도 넘었습니다만 민주화를 위한 전국 교수협의 상임위장도 하다 보니까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 이런 것에 대한 가치와 정책 마련 이것이 지금 이제 우리 시대에 가장 필요하지 않냐. 뭐 지난 양당 정치의 어떤 폐해를 어떻게 보면 지난 총선 이후 너무 목격하게 된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걸 극복하지 않은데 이제 좀 기여하고 싶어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자연스럽게 총선 얘기를 좀 여쭤보겠습니다. 예. 지난 총선 당시 현실 정치에 참여해서 당시 민주당의 위성 정당인 더불어시민당 대표를 지내셨습니다. 아, 네. 이번 총선도 이게 지금 그 화두인데요. 네. 이번 총선의 의미를 어떻게 보시고 아, 네. 또 비례제를 어떻게 가져가야 하는지 그런 말씀을 좀 해주세요. 뭐 비례연합정당이라든지. 네, 지금 벌써 이제 이 질문에 그 당시 우리 시민사회가 처음 접하다 보니까 혼란스러웠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 더불어시민당은 위성정당이 아니라 지금 이야기되는 비례연합정당이었죠. 근데 그것을 사람들은 그 당시 위성정당이라는 어떤 개념이 처음 등장하다 보니까 혼동한 것 같아요. 아주 간단하게 예를 들어본다면 위성정당은 그 총선이 끝나면 그대로 그게 뭐 자기가 속한 모 정당에 흡수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알다시피 뭐 기본소득장의 용해인이라든지 그 시대전환의 조정훈이라든지 총선이 끝나고 각 당으로 간 거거든요. 그리고 다른 분들은 다수가 그냥 민주당에 가겠다 해서 그러면 가장 그들을 위해서 좋은 방법이 뭐냐 해서 이제 합당이 된 것이지 원래 이 더불어시민당은 비례연합정당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위성정당이 아니고 그 당시 사실은 민주당이 위성정당을 꿈꿨던 것은 그 당시 원로들
뭐 우리 서로 다 아는 사이니까 조성우 선배라든지 뭐 이런 원로들에게 정치개혁 연대인가 이런 거를 의뢰해서 만들어 진행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분명히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 시민들부터 그 당시 위성정당을 만들자는 게 아니라 그 당시 선거법에서는 비례연합 정당이 필요하다. 국힘당 위성정당을 만들었으니까. 그래서 만들어졌던 거고 지금 이제 지금 총선에 있어서 선거법이 여전히 이제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과거에 그 선거법이라는 걸 전제로 말씀드린다면 지금도 여전히 국힘당은 위성정당을 만들 겁니다. 그랬을 적에 대안은 지난 총선과 다를 바가 없어. 우리도 그때 너무나 고민한 다음에 만든 게 비례연합 정당이었거든요. 더불어시민당이라고 하는. 지금도 비례연합 정당이 등장했을 뿐이 없습니다. 물론 뭐 이제 향후 이게 병립제로 간다면 또 이제 이야기 달라지는 거겠습니다. 네. 그러게요. 최근에 이제 연세대 로스쿨의 김종철 교수가 네. 비례연합정당은 이제 위성정당과 다르다. 뭐 이런 예, 원래 다른 하면서, 거예요. 예, 네, 네. 다양한 정파들이 각자 그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공동 목표를 설정하고 연합하는 것은 네. 다원주에 입각한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의 본질적 권리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저는 이 차이를 좀 더 명확하게 좀 그렇죠. 저는 뭐 예. 기본적으로 그게 지난 총선 때 더불어시민당이 그때 시장은 시민을 위하여죠. 출발했던 기본 개념입니다. 그게. 네. 예, 그래서 소수 정당이 많이 들어와서 각자의 목소리를 내고 각자 조율해서 비례 정당의 의석을 스스로 확보해서 나가라라는 취지로 이제 빈 그릇 플랫폼 정당을 만들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러한 어떤 지점이 만약에 이번 총선도 그대로 그때 선거법 그대로 진행이 된다면 나올 뿐이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도 지난 총선 때 가장 고민했거든요. 그거를 저도 뭐 위성정당을 반대하는 입장이었고 그때 지금도 반대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위성정당 근데 국힘당은 반드시 만들 게 뻔하고 그래서 선거법 개정 때 그 당시 주도했던 심상정 의원에게 저희가 요구했었어요. 이런 선거법이면 위성정당 나온다. 그럼 그때 설마 위성정당 만들겠냐 이런 아니한 생각이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지금도 지금 시점에서 선거법이 뭐 어떻게 개선되거나 그러지 않는다면 방금 그 김 교수님의 말씀처럼 비례연합정당으로 대응할 수뿐이 없습니다. 네. 그런데 현실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지금 민주당이 권역별 비례제 방안을 넣고 고심 중인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네. 어떤 말씀을 좀 하시겠습니까? 전망도 좀 해주시죠. 네, 저는 당연히 뭐 권역별이건 어쨌든 병립형 과거회로 돌아가는 건데요. 이것은 양당제를 위한 제도입니다. 민주당이 물론 뭐 거기 이제 권역별로 해서 소수 정당에게 비례를 몇 석 이제 배분하느냐 비율을 조절하고 이게 지금 진행이죠. 그래서 이 병립형을 나름대로 뭐 그 소수 정당에 올 수 있게 한다고 하지만 기본 틀은 양당제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번에 지켜봤듯이 지난 그 양당제래도 어느 특정 정당이 정말 사회개혁에 마음을 갖고 사회를 변화시킨다면 뭐 무조건 양당제 나쁘다 이럴 건 없습니다만 이 양당제가 결국은 광화문 촛불 시민들의 개혁 의지도 막았고 왜냐하면은 양당제라는 것은 표를 얻기 가장 좋은 방법은 적극적으로 뭘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상대방 정당만 막 비난하면 그냥 그래 저 정당 나빠. 그러니까 차악의 선택이지 이러면서 자기 당에 오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희망과 어떤 미래 가치를 던지기보다는 상대방 정당만 막 비난하면 어부지리로 표가 오기 때문에 그 짓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사회는 더욱 분열되고 진영화되고 뭐 모든 사회 전반이 정말 이런 희망이 없는 싸움판이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저희는 이 병립제로 간다는 얘기는 여전히 그러한 쉽게 국민들의 표를 얻겠다는 그러한 취지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거는 매우 국민을 배신하는 행동이라고 보고 있죠. 네. 그러니까 그 양대 거대 정당이 네. 기득권 정당으로서 적대적 의존 관계를 발판으로 해서 그러니까 당리당략에 치우친 그런 결정을 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어부지리만 생각한다 얘네들이. 네. 그냥 뭐 새로운 미래 비전을 위한 가치, 민생을 바로 잡으려는 의지보다는 그냥 상대방의 흠집을 잡아서 네. 언론을 이용해서 극대화시켜서 비난만 하는 모습. 그 과정에서 제대로 못하는 게 민주당이다 보니까 국힘당이 현재 언론 문제에
늘 드러난 이 점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다 보니까 늘 싸움을 치는 거고요. 180석 가까운 의석을 짓고도 무참하게 정권을 넘겨준 것도 그런 지점도 있죠. 네. 그러니까 180석을 놓고도 말하자면 할 일을 못했으니까. 그렇죠. 그게 의석수가 부족해서 못했던 건 아니죠. 아닙니다, 절대. 예, 저희는 그때만 해도 최소한 민주당이 그래도 김대중 대통령의 그런 어떤 가치와 또 87 민주화 세력이 나름대로 있으니까 이제 입법을 제대로 뭐 행정은 그 당시 문재인 촛불 대통령이라고 해서 입법과 행정권을 3권 중에 2개를 가지면 당연히 개혁이 될 거라고 해서 그렇게 밀었던 거죠. 근데 더 제가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만 아무것도 못했다는 얘기는 이미 민주당도 국힘당과 같이 우리 사회에 기득권 정당이 된 거예요. 표면만 과거의 어떤 배경 역사를 갖고 우리는 뭐 진보다라고 말하지만 그게 아니라 현재 확보하고 있는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열심이지 정말 이 촛불 시민들이 바라는 개혁에 대한 의지 혹은 열정 혹은 그에 대한 준비 전혀 없었던 거죠. 예, 그런데 민주당 정권이 끝나고 나니까 더 심각한 정권이 들어섰습니다. 그렇죠. 아시는 대로 지금 윤석열 정권은 행정권만을 차지하는데도 불구하고 소수당으로서 소수정파로서 국회를 무시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최근에 거부권 행사가 9번째였죠. 네. 거부권 통치, 뭐 시행령 통치. 네. 만일에 이번 총선에서 다 수행된다고 하면은 그러면 정말 국회 무시가 뭐 말도 못하게 벌어질 그렇죠. 텐데 말이죠. 네. 더욱이 이 검찰 정권이기 때문에 네. 저는 사법부가 초록이 동색 이런 네. 의심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동의합니다. 그럼 삼권 분립이 아니고 삼권 일치가 되는 네. 뭐 그런 문제가 이제 빚어질 텐데 말이죠. 네. 이런 상황에서 시민사회가 뭘 해야 되나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어떤 의미에선 방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양당이 기득권화돼 있을 때 제3의 정치적 주체가 필요하다라고 그걸 이제 깨달았지 않느냐 말할 때 방금 이와 같은 입장에서 그래도 민주당이 지금 힘을 모아야지 뭐 다른 거 생각하면 절대 안 된다라고 말한 거는 저는 그거를 깨지 않는 한 우리 사회는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당장의 4년 혹은 당장의 총선과 뭐 대선 요것만 생각한다면 저는 그러한 어떤 관점에 저는 타당하다는 생각을 하지만 우리 사회는 향후 10년, 20년 우리 미래 세대가 살아갈 사회라고 본다면 당장의 어떤 저런 쉽게 뭐 극악무도한 정권이 이렇게 정말 우리 사회를 병들게 하더라도 저는 국민에 대한 신뢰가 있습니다. 박정희 이래 수많은 군사 정권이 영원할 것 같았어도 이렇게 사회가 바뀌고 박근혜 정권을 촛불로 넘어뜨리고 그리고 이러한 극악무도한 정치 검찰 권력을 보면서 이 당장의 총선에 설령 더 권력을 갖는다 해도 이건 바꿀 수 있다고 좀 믿거든요. 그래서 당장 눈앞의 상황만 가지고 뭐 이거니까 그래도 민주당 그게 바로 민주당이 병들게 된 가장 큰 원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지난 대선 때 이건 역사적 가정이니까 네. 큰 의미가 없겠습니다만 저는 만일에 제도가 바뀌어서 결선 투표제가 도입됐었다면 알 수 없지만은 정권이 안 바뀔 수도 있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이게 여러 가지 그래서 저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네. 근데 그런 어떤 지점에 가정이란 건 좀 그렇고 그것보다는 저는 오히려 이제 지금 이제 인터넷도 많이 우리가 더 즉시 의견을 발견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좀 더 이제 그런 대의민주주의를 좀 더 어떻게 개선해 보자 뭐 이런 거보다는 이제는 좀 더 직접 민주주의 형태가 가미되는 게 좋지 않느냐. 사실 개혁과 개선의 차이는 뭘까요? 국민들은 개혁을 바랬거든요. 민주당이. 개혁이라고 하는 건 기존 틀을 바꿔서 나가는 거기 때문에 기존 기득 세력의 저항은 당연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항이 있다고 그래서 이걸 좀 바꿔볼까? 이거 해볼까? 이거는 기존 틀을 조금 오히려 강화하는 겁니다. 개선이라고 하는 건. 왜냐하면 기존 틀은 놔두고 조금 더 좋게 해주는 거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저는 결선제도 이런 거 해서 좀 정권 안 바뀌었는 건 미봉책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죠. 이제 우리 사회는 이 진짜 일제의 맥을 이어오는 그리고 군사 정권을 메고 오면서 분단 상황에서 이것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는 이러한 적폐 기득권에 대한 개혁이 필요한 것이지 개선은 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말하자면 이제 기존 87년 체제의 여러 한계 중에 하나가 아닌 생각이 들어서 당장은 어렵겠지만 만일에 개헌을 한다면 네네네. 우 대표님은 어떤 구상을 하십니까? 개헌과 관련해서? 글쎄요, 뭐 개헌까지 크게 제가 뭐 염려할 입장은 아닙니다만 방금 말한 것처럼 시민들의 직접적인 어떤 참여 부분을 좀 더 보장하는 방향에 갔으면 좋겠어요. 물론 뭐 세부로 들어가면 저는 뭐 이 동물권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런 걸 헌법 조항에 넣자는 이런 건 있지만 그런 걸 떠나서 큰 틀은 이제 대의민주주의 시대는 끝났다. 이거는 정말 이렇게 뭐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가 더 확인하게 됐습니다만 그런 철저한 대의민주주의제도를 이제 좀 더 시민이 들어갈 수 있는 시민의회를 포함해서 이런 부분을 헌법상으로 좀 보장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직접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뭐 구체적인 대안 같은 게 좀 있을까요? 예, 지금 직접 민주주의 논의하는 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문 포럼이 있고, 물론 뭐 지역 정당 이런 것도 포함해서 다양한 의견은 되고 있습니다만 그런 것들은 이제 저희가 향후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리셋 코리아에서 행동을 이어질 수 있는 어떤 다양한 이제 제시 중에 하나로 저희가 포괄시킬 예정이죠. 예. 이제 총선이 코앞입니다. 네. 깨어있는 시민, 네. 그 시민사회를 향해서 우리가 총선을 어떻게 치러야 할지, 또 개인적인 결정을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나름대로 조언이랄까 고언을 좀 하신다면 어떤 말씀이세요? 아이 뭐 제가 그냥 그런 조언할 입장도 아닙니다. 그냥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본다면 지금 우리 사회는 너무 일단 갈려져 있는 건 맞는데요. 이 갈등 상황 밑에는 정치인이건 시민이건 시민 활동가건 시민 단체건 너무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게 큽니다. 그런데 내 자식들 10년, 20년 후에 나의 미래 세대가 살 수 있는 사회를 위해서 무엇을 내가 해야 되고 무엇이 필요한가라는 고민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장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 요거 조금 해야지 그러면서 오히려 지금 체제를 강화하고 있는 게 아닐까. 그러면 당장은 개선된 것 같지만 사실은 근본틀이 바뀌지 않은 게 100년을 내려왔습니다. 지금. 이제는 우리 사회가 우리 시민들이 그 관점에서 보는 게 아니라 이것은 제가 여의도 이 정치권을 접해봐도 그게 진보 보수건 똑같아요. 저들만의 리그로서 저들만의 기득권 강화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거든요. 나는 어디 지지자 이거 잊어버리십시오. 그리고 어느 집단이 가장 우리 사회의 미래를 위해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가를 바라봐 주신다면 그게 가장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네. 오늘 인터뷰에 제가 제목을 그렇게 달았는데요. 네. 40 총선 정권 심판 넘어서야 그런 맥락을 하신 말씀 같습니다. 예, 뭐 저는 딱 공감합니다. 네. 사실 요즘 창당운동 뭐 신당 얘기 나오잖아요. 뭐 당연히 저도 어떤 직간접처럼 연관은 있습니다만 윤석열 정부 타도만 내고 창당한다는 건 너무 부끄러운 일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정당이라고 하는 건 이 정치 우리 사회를 바꾸고 우리 사회에 나갈 방향을 말해줘야지 저 찌질한 윤석열이 하나 뭐 때려부시자는 식으로 정당 만든다는 건 전 부끄럽다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그런 데서 연락 오는 건 다 끊고 있어요 저는. 그렇게 볼 때 지금 제3지대 이야기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사실은 선거법이 애매하기 때문에 이게 참 구체적이고 또 활발하게 되질 못하고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최근에 된 뭐 용해인 기본소득당의 움직임도 있습니다만 거꾸로 저쪽 이준석이나 이낙연 씨나 옳다구나 지금 왕창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국민의 옥석을 가릴 수 있다고 저는 믿는 입장이고 그래서 뭐 저는 당장은 그런 뭐 소수당이 등장하도 길게 보면 이러한 것들을 보장해줘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입장이죠. 네. 그러니까 다당제로 가야 된다 그런. 가야 되죠. 그럼 반드시 가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우희정 언론소비자주권행동 공동대표와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이렇게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